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오늘로 일주일째입니다. 상황은 일촉즉발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민간인들에게 24시간 안에 대피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상군 투입 직전 단계입니다. 먼저 변윤재 기자입니다. 가자지구의 이른 아침, 폭격 굉음과 함께 붉은 화염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국경선에는 예비군과 탱크와 장갑차 등 무기들이 속속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지 일주일째인 오늘, 가자지구 중심 도시 가자시티에 있는 민간인들에게 24시간 내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를 군사작전 구역으로 규정했습니다. 별도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지도상 와디가자 이남 지역으로 이동하라는 겁니다. 지상군 투입의 전 단계인 민간인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전면전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I can assure you that we are not looking to strike civilians. What we are doing over Gaza now is striking Hamas and its military infrastructure. 팔레스타인 주민 구호를 위해 가자지구에 머물고 있던 UN 직원들조차도 모두 떠나라는 통보를 받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마스는 이에 대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대피령은 이스라엘의 선전전의 일환이라며 가자지구를 떠나선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 장관에 이어 오늘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연이어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 계획을 지지하면서도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유엔은 비극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철회해달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대피 명령이 내려진 곳의 인구는 110만 명에 달합니다. 가자지구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데요. 안 그래도 좁고 인구 밀도 높은 가자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 만에 대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도로마저 파괴돼 창살 없는 감옥은 오도 가도 못하는 지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 지중해를 접해 좁고 길게 뻗은 땅 가자. 서울의 절반보다 조금 큰 면적에 팔레스타인인 230만 명이 살고 있을 정도로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대피의 경계로 언급한 와디 가자는 가자 중반부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와디 가자 북쪽의 인구만 110만 명인데 이들이 모두 남쪽으로 대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공습이 집중된 가자지구 북쪽 지역은 건물이 무너지고 도로가 파괴돼 주민들의 이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쪽 일부 지역 역시 폭격을 받은 상태라 피난 온 주민들을 수용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안전을 보장받기 힘든 상황에 주민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마스가 주민들에게 이스라엘 대피령을 따르지 말라고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결국 주민들을 인간 방패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They're using their own civilians as human shields. They're hoping that their civilians will defend them against our attacks. 가자지구 북쪽 주민들이 대피하지 못한 채 이스라엘군의 작전이 시작된다면 인명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군이 지상전에 나서면 대규모 인명피해는 불가피합니다. 이스라엘의 전력은 하마스를 압도하고 있지만 하마스도 이에 대한 대비를 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거미줄 같은 지하터널을 이용해 공격하거나 인질들을 방패에 삼는 등의 변수로 지상전 양상은 다르게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번쩍하는 섬광과 함께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밤사이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가자 북쪽 지역에 하마스 군사시설 750곳을 타격했다며 공습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면서 가자지구와 평행하게 뻗어있는 232번 고속도로를 둘러싼 지역에선 끊임없이 이동하는 탱크들과 군용 헬리콥터들이 집결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접경 지역 대부분을 물샐 틈 없이 둘러쌌습니다. 대규모 공습과 민간인 대피령 이후 지상군 투입이 이뤄지는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최근 지상군 투입은 9년 전으로 6만 명의 지상군을 투입해
한 달 넘게 전투가 지속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중화기와 공군력이 하마스를 압도했지만 하마스는 전면전을 피하고 고층 건물과 비좁은 통로,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지하터널 등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이스라엘의 공격에 맞섰습니다. 그 결과 가자에서 1,800여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습니다. All of Hamas leaders are deep underground. They like to deploy themselves under mosques, under hospitals, in tunnels that are all booby-trapped, in the densest populated areas. 더 큰 변수는 하마스가 붙잡고 있는 150명 규모의 다국적 인질들입니다. 인질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마스가 이들을 인간 방패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이스라엘의 작전에 제약이 걸릴 수 있습니다. 150명 억류된 인질의 위치 파악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는 땅굴에 인질들이 억류돼 있다고 하는데 그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을 뿐더러 특히 하마스가 2년 전부터 이번 공격을 준비한 만큼 시가전 대비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지상전에서는 이스라엘 군도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이스라엘의 특수부대가 하마스에 억류돼 있던 250명의 인질을 구출하는 영상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하루에 구출된 사람만 수백 명이니 하마스가 얼마나 많은 인질들을 끌고 갔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다른 인질들이 지금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이미 13명의 인질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함락된 이스라엘 남부 군사기지를 탈환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입니다. 대테러와 인질 구출 작전에 특화된 이스라엘 해군 소속 샤예레트 13 특수부대가 기지 내부로 은밀하게 침투합니다. 하마스 대원들이 건물 내부에서 진을 치고 저항해보지만 순식간에 제압됩니다. 격렬한 총격전 끝에 진압이 마무리되자 특수부대원들은 저항을 포기한 하마스 대원들을 차례차례 체포합니다. 창고 내부에서는 애타게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던 인질들이 발견됩니다. 영상을 공개한 이스라엘군은 이 특수부대가 지난 7일 하루에만 인질 250명을 구출하고 하마스 대원 60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경찰도 하마스 차량에 납치된 민간인 일가족을 구출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수백 명 규모의 인질이 구출되는 영상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대규모로 인질을 확보하려 한 하마스의 의도는 더 확실해졌습니다. 인질이 알려진 것 이상으로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은 97명의 신원을 확인했을 뿐 어디에 얼마나 많은 인질이 붙잡혀 있는지 몰라 지상군 투입을 앞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사전 경고 없이 공격하면 그때마다 인질을 한 명씩 살해하겠다고 공언했고 일부 인질은 이미 살해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We're doing everything we can to secure the release of the hostages, working closely with our Israeli partners. 한편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습으로 최소 13명의 인질이 이미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숨진 인질에는 외국인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지만 국적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마스는 태국, 미국, 독일인 등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외국인 인질들의 사망이 실제로 확인될 경우 파문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자, 이렇게 전쟁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자국민을 탈출시키기 위한 각 나라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아직 돌아오지 못한 교민들을 위해서 이르면 오늘 밤에 추가로 항공기를 급파할 예정입니다. 김주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에 남아있는 우리 교민은 630명입니다. 분쟁 직후 330명이 이스라엘을 떠났지만 지금도 2배가량의 사람들의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늘 밤 여행객들과 재외국민 수송을 위한 항공기를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 대사관을 통해 출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도 항공편 또는 육로를 통한 출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주 3회 텔아비브 직항편을 중단한 대신 인근 두바이 항공편을 늘려 육로로 탈출한 국민들의 귀국을 돕기로 했습니다. 자국민을 이송하기 위한 각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분쟁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미국이 곧 특별 전세기를 띄울 방침인데 텔아비브를 출발해 그리스나 독일 등
인근 유럽으로 향하는 노선이 유력합니다. 이스라엘에 3만 명의 노동자가 있는 태국 역시 내일 공군기를 띄울 방침입니다. 앞서 캐나다가 공군 수송기 2대를 보내 자국민 280명을 대피시켰고 독일도 하루 4편의 특별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공군기 등 특별기를 보내 자국민 탈출을 지원했습니다. 이미 하마스의 군사 조직이 텔아비브 공항에 대한 로켓 공격을 공개하는 등 전장이 확대되면서 공항이 폐쇄되기 전 탈출을 위한 각국의 움직임은 더 분주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주마입니다. 미국 정부가 동결을 해제했던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60억 달러를 다시 동결했습니다. 이란이 하마스를 지원했을 가능성을 의식한 건데요. 이란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폭격을 계속 이어간다면 새로운 전선이 열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서면서 확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경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란에 붙잡혀 있던 미국인 5명을 석방하는 대신 동결을 풀어줬던 이란의 자금 60억 달러, 우리 돈 약 8조 원. 하지만 이란이 지난 8월부터 하마스와 회의를 하며 공격 계획을 짰다는 보도 등이 나오면서 공화당을 중심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동결 해제에 대한 비판도 계속됐습니다. Joe Biden has blood on his hands. His weakness invited the attack. His cash giveaways to Iran helped fund terrorism. 이란이 도왔다는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의 자금을 재동결했습니다. 미국과 카타르 정부가 카타르 은행에 예치된 60억 달러를 이란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And even now, as you and I are speaking, none of that money has been accessed by anybody. It's still all there. 이란은 하마스 배후설은 물론 이번 재동결에 대해서도 미국은 협정을 지키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확전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12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폭격을 계속한다면 이번 전쟁에서 새로운 전선이 열릴 수도 있다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물과 전기를 끊고 팔레스타인 주민을 쫓아내는 것이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란이 경고장을 날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공습의 범위를 국제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2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와 북부 도시 알레포의 국제공항을 공습해 활주로를 파괴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타격한 것으로 전선이 인근 국가로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 이번 전쟁으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팔레스타인을 응원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건데요. 도심뿐 아니라 대학교 캠퍼스에서도 충돌이 벌어지는 등 증오 범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캠퍼스가 절반으로 쪼개졌습니다. 뉴욕 컬럼비아대. 한편에선 하마스에 희생된 사람들의 사진을, 다른 한편에선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쳐 양측 시위대를 떨어뜨려 놨지만 서로 적대감을 감추지 않습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습 이후 미국 뉴욕과 독일 베를린, 이탈리아 로마 등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시위와 팔레스타인을 응원하는 시위가 각각 잇따르고 있습니다. What we believe is like Israel occupation. Overall, I think that Palestine should gain their land back. The fact that Palestine's doing it and you want to say occupied nation, nothing to do with it. It's terrorism. That's all it is. 증오 범죄 우려도 나옵니다. 시위가 있었던 컬럼비아대에선 이스라엘 학생이 도서관 앞에서 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벌어져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도록 캠퍼스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하마스의 공습이 이스라엘 때문이라고 비판한 하버드대 학생들은 보수단체에 의해 신상이 공개돼 사진과 이름이 적힌 전광판 트럭이 시내에 등장했습니다. 하마스의 전 지도자 칼레드 메샤알이 전 세계 무슬림 교도들에게 오늘 거리로 나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라고 촉구하면서 각국 주요 도시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하마스를 지지하는 모든 시위를 금지했고
영국도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는 행동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뉴욕 경찰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전쟁이 불러온 증오가 일상으로 파고드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큰 격차로 진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변화를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줄곧 이념을 강조해온 대통령실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참모들에게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정 모두 변화하자는 건데 관심은 대통령실의 변화 여부에 쏠립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으로 민생과 경제 부분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일정과 메시지를 준비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선거 패배로 확인한 민심과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책임론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경제 민생에 올인해도 부족한 판인데 좀 너무 이념형으로 간다. 혹시 이런 문제의식이십니까?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한마디로 거의 다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 후보의 출마길을 열어주고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국정 기조가 선거로 평가받았다는 위기감입니다. 한 달 전 한국전쟁 관련 행사에서 윤 대통령의 연설은 이념적인 단어가 가득했습니다.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연설에선 안보 행사에서 자주 언급하던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정 단어가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 민생경제 관련 메시지가 가려져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근본적인 국정 쇄신으로 이어질 것인지엔 물음표가 남습니다. 윤 대통령이 차분하고 지혜로운 변화를 당부했는데 대대적인 고위급 인사교체나 정책의 변화는 아직 이야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선거에 진 국민의힘은 수습책 마련을 놓고 고심이 깊습니다. 당초 오늘 하려 했던 총선 기획단 등의 출범 발표를 취소했는데요.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김기현 대표는 당 쇄신안을 찾기 위해 최고위원들과 면담에 나섰지만 이번 주말 예정된 긴급의총에선 지도부 사퇴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당 대표실로 굳은 표정을 한 최고위원들이 차례차례 들어갑니다. 선거 패배 대책으로 바로 총선 대비 체제 발표를 예고했던 국민의힘은 기구 출범 대신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들을 상대로 1대1 면담에 들어갔습니다. 면피성 대책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정말 지도부가 어려운 결단을 하고 먼저 함께 책임을 지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변화하기 위한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선거 패배 파장이 쉽게 수습될 수준은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당장 내년 선거를 반년 앞둔 시점에서 총선에 대한 의원들의 위기감에 비해 당 지도부 인식의 안이함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당 지도부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면서도 읍참 마속의 심정으로 임명직 의원들이라도 사퇴시켜 당이 몸부림치고 있으니 용산도 똑바로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라고까지 불리는 수직적인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입니다. 당정 관계도 지금 제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끌려가기만 했다라는 평가가 지금 대부분인 거잖아요. 솔선수범 차원에서 지도부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공개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당 일각에선 지도부 사퇴 주장은 당을 흔들려는 시도로 일축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언제쯤 그 구체적인 윤곽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이번 선거 참패에 이미 불거졌던 수도권 위기로는 더욱 커졌습니다. 오는 일요일 예정된 긴급 의원총회가 일단은 수습이냐, 지도부 책임론 확신이냐의 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오늘 국가보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놓고 격론이 오갔습니다. 여당과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이전 찬성 입장을 피력한 반면에 독립기념관장은 육사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는 소신을 밝혔는데요.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감사하다고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선 시작부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놓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방부와 육사로부터 흉상 이전에 대한 공식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흉상 이전에 사실상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중근 의사 동상을 일본 대사관 바로 앞에 또 설치를 하면은 그것이 맞는 것이냐.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라고. 박 장관의 말대로라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안중근 의사의 동상, 육사는 일본 대사관인 셈인데 납득하기 어려운 비유를 내세운 겁니다. 국민의힘 역시 흉상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927년에 소련 공산당에 입당을 했어요. 군인들이 그 공산군 흉상을 보고 매일 존경해야 됩니까? 하지만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후보지로 꼽히는 독립기념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은 독립기념관 수장고는 자료를 보관하는 곳으로 흉상을 모시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군 지도자를 양성하는 육사에 흉상을 두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의 정신을 제대로 함양하고 또 지도자들에게 그런 정신을 가르치려고 하면 흉상은 육사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자 윤봉길 의사 손녀인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 인사를 건네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정율성 기념 사업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도 국감장에서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보훈부가 이념 논쟁에 나서며 국민 통합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이념 논쟁과 갈등 논쟁에 왜 장관이 이렇게 나설냐고 하는 굉장히 큰 우려가 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즉시 기념 사업을 중단하도록 보훈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경기도 수원 대규모 전세 사기의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115건의 고소장이 접수됐고 피해 액수도 160억 원을 넘었는데요. 피해자들은 이번 사건이 고의성이 분명한 전세 사기라고 호소했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수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파악한 예상 피해 액수가 535억 원에 달한다며 아직 집계되지 않은 세대수를 합치면 800억 원대가 넘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주택의 총 세대수가 671세대임을 감안할 때 대략 810.3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상대로 전세 사기의 실태 파악과 향후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과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50여 채의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 정모 씨 부부와 아들, 이미 3채의 경매가 예정됐고 2채는 압류에 들어가는 등 작년 말부터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피해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지난 7월부터 세입자들과 연락을 끊는 등 사실상 잠적한 상태였지만 그 사이 새로운 임차인들을 상대로 최근까지 전세 계약을 맺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많이 놀랬죠. 많이 놀라고 분명히 얼마 전까지 직접 보고 계약서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임대인 정 씨 일가가 처벌되려면 사기의 고의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피해 신고 초기 정 씨는 고금리 탓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지만 그 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온 걸로 확인돼 고의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7월 달에 이미 채무 초과 상태로 보이는 상황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수령한 것은 아무래도 기망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오늘 낮 기준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115건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정 씨의 가족을 출국 금지한 경찰은 공인중개사 등을 포함해 8명을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검찰도 검사 4명을 투입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 과정 전반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차들과 잇따라 충돌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이 승용차는 사고 직전 갑자기 유턴을 해 역주행을 시작했는데 경찰은 음주운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전북 익산과 장수를 잇는 고속도로.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리더니 마주오던 승용차 2대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중앙분리대 너머로 달리던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가해 차량은 역주행을 하고 있었고 왼쪽으로 살짝 굽은 도로에서 피해 차량들이 피할 새도 없이 사고가 난 겁니다. 역주행 승용차는 사고 충격에 도로 끝까지 튕겨져 나갔습니다. 가해 차량을 몰던 50대 남성은 숨졌고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발생 4분 전 가해 차량은 고속도로 갓길에 비상등을 켜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를 돌려 반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그 유턴을 후진까지 하면서까지 유턴을 굳이 하신다니까요. 회전 반경이 안 나오니까 뒤로 후진까지 하면서 유턴을 하세요. 사고가 발생한 지점입니다. 본래는 정상 주행하던 흰색 승용차가 돌연 유턴하더니 약 2km 구간을 역주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음주 상태에 문제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음주가 있는지 여부를 조금 1차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통영대전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와 승합차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인 70대 남성이 숨지고 승합차 탑승자 4명이 다쳤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가 이용됐다는 점을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엑셀 파일의 작성자로 지목된 투자 자문사 임원에게도 다른 일당들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한 건데요.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팀은 한 투자 자문사 노트북에서 이른바 김건희 엑셀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2011년 1월 작성된 이 파일에는 김건희 여사 명의의 증권 계좌들과 주식 수량 등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작성자로 지목된 투자 자문사 임원 민모 씨는 1년 동안 해외로 도피했다 작년 말 귀국해 체포됐습니다. 이미 다른 주가 조작 일당 재판이 한창이었고 민 씨는 뒤늦게 따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김 여사 계좌를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들은 아는 바가 없다. 본인이 관여하거나 그런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법원은 김건희 여사 명의의 일부 계좌를 공범들과 함께 시세 조정에 쓴 사실이 인정된다고 못 박으며 민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년 넘게 조직적으로 여러 계좌를 동원해 시세를 조종했고 해외 도피까지 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 조작 일당들의 1심 재판부도 김건희 파일 등을 근거로 김 여사 명의 계좌 4개 중 3개가 공소시효가 남은 2010년 10월 이후 48차례 시세 조정에 쓰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재판부 2곳 모두 김 여사 계좌가 시세 조정에 쓰였다고 확인한 겁니다. 다만 두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공모하고 직접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따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주가 조작 일당의 1심 판결 8달이 지났고 해외 도피했던 공범까지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파행을 거듭하던 KBS 이사회가 박민 문화일보 전 논설위원을 KBS 사장 후보자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 표결에 불참한 KBS 이사회의 야권 이사들은 낙하산 사장의 임명은 무효라고 주장했고 박 후보자는 위기의 KBS를 철저히 혁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BS 사장 후보자를 확정짓기 위해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KBS 이사회. 시작부터 논란이 거셌습니다. 남은 후보자는 일찌감치 내정설이 돌았던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 단 1명뿐. 박민 후보에 반대하는 야권이사 5명은 회의 공개를 요구하다 퇴장했습니다. 결국 여권이사 6명만 남아 표결이 이뤄졌고 박민 전 위원이 KBS 사장 후보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야권 이사들은 윤석열 정권의 낙하산 사장을 위한 임명제청이라며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박민 씨 한 사람만을 위한 비상식적이고 위법적인 무리수의 연속이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친분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지난 4일 이사회에서 여권 이사의 이탈표가 나오자 돌연 표결을 미룬 게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언론 노조에서도 비판 성명을 내놨습니다. 언론 노조는 대통령과 사적 인연을 앞세운 정실 인사라며 KBS 이사회가 공영방송 해체를 위한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여권 이사 한 명이 표결에 앞서 사퇴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1일 부랴부랴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보궐이사로 앉힌 것도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난했습니다. 박민 KBS 사장 후보자는 KBS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해 위기에 직면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철저히 혁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공영방송이 바로 서야 되는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능력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최종 임명까지는 국회 청문 절차만 남았습니다. 한편 앞서 해임된 김희철 전 KBS 사장이 해임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위기의 북극 연속 기획. 오늘은 극지방의 빙하가 얼마나 빨리 사라지고 있는지 현재 진행 상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불과 20년 전에 비해서 속도가 5배나 빨라지면서 과학자들의 예측마저 뛰어넘고 있는데요. 김민욱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그린란드 서부의 작은 도시 일루리셋의 항구에서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섰습니다. 여기저기 떠내려오는 유빙들 사이를 지나 1시간 남짓. 바닷길이 빙산에 가로막혀 육로로 우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안가에 배를 대놓고 ATV를 타고 30분 동안 험한 산길을 넘었습니다. 지금 보트랑 ATV를 타고 1시간 반 가량 걸려서 도착한 바닷가입니다. 빙산에 막혀 있어서 배로는 들어올 수 없는 곳이고요. 여기서 다시 보트를 타고 이 만 깊숙한 곳에 있는 빙하까지 찾아갈 예정입니다. 빙하에 가까워지자 바다 위에 살얼음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트가 살얼음을 부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얼음 조각들 너머로 드디어 저 멀리 거대한 빙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르카디우 빙하. 가로폭만 5km에 달하는 거대한 빙하입니다. 그런데 빙하 바로 앞 해변에 올라서자 부서진 큼직한 얼음 조각들 사이로 잿빛 자갈이 가득합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빙하 아래 묻혀있던 땅입니다. 5 years ago, this would be the start of the glacier. So the beach you're looking at here is only 5 years old. 빙하가 물러나는 만큼 지표면은 흰색에서 회색빛으로 성큼성큼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가장자리의 빙하에서 쉴 새 없이 떨어지는 물방울. 몇 년 새 속도가 더 붙은 변화에 할 일 없이 밀려나는 빙하의 눈물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And 18, and then 19, 20, 21, 22 over there, and 23 over there. So the last 5 years it's been jumping backwards. 사르카디우 빙하의 변화는 위성으로도 확인됩니다. 1990년대까지 큰 변화가 없던 빙하는 2000년대 들어 조금씩 뒤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2010년대부터는 빙하의 끝, 빙벽이 눈에 띄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이유는 뭘까? 먼저 빙하의 반사율 감소. 이 거대한 빙하의 가장자리는 녹으면서 이렇게 토양과 섞입니다. 빙하의 색깔도 점점 회색빛으로 변하는데요. 이럴 경우 빙하가 햇빛을 반사시키는 양도 줄어들면서 더 많은 열을 흡수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빙하의 녹는 속도도 점점 빨라집니다. 더 많이 녹을수록 더 빨리 녹는 겁니다. 또 화석연료 등을 태울 때 나오는 대기 중에 검은 탄소, 블랙카본이 들면서 뜨거워진 공기가 빙하를 더 많이 녹입니다. 바다에 접한 빙하의 경우 더 뜨거워진 바닷물 탓에 더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예측을 벗어난 해빙 속도는 20년 전보다 무려 5배 빨라졌다는 연구도 나왔습니다. 인간의 활동이 주는
이유 때문에 빙하가 녹기 시작했다가 그게 다시 가속화가 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피드백이 생기면서 이제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그린란드를 포함한 극지방에선 빙하가 녹는 속도만큼 기후위기를 가까이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극지방에 그치지 않습니다. It's a small piece we're looking at here, but when that's happening all over the Greenland ice sheet and Antarctica as well, and it has to have some effect on people in other places of the world.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최근 성수동이나 연남동처럼 오래된 상가나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거리들이 인기를 끌고 있죠. 하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접근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경사로 같은 출입 보조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인데요. 백승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체장애로 휠체어를 타야 하는 27살 주성희 씨.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이 서울 성수동입니다. 이른바 뜨는 가게와 유명 맛집들이 즐비한 동네지만 밖에서 구경만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골목길에 오래된 상가나 연립을 개조해 만든 가게들이 대부분인데 문턱들이 높고 별도의 경사로가 있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사진으로 미리 다 확인을 하고 갔고 동선 체크도 하고 갔는데 이게 경사로가 없어졌거나 아니면 다른 장애물 같은 걸로 막혀 있어서 못 들어갔던 경우들이 좀 있어요. 한 시민단체 조사 결과 서울숲 인근 성수동 점포 270여 곳 중 경사로가 설치된 곳은 13%에 그쳤습니다. 성수동뿐만 아니라 이곳 연남동이나 물레동처럼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 곳에서는 입구에 턱이 있는 가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년부턴 신축 건물의 50제곱미터 이상 점포들은 반드시 경사로를 만들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지어진 건물은 예외입니다. 서울시는 따라서 경사로 설치비 지원 사업을 최근 3년간 이어왔지만 올해 예산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점주들이 자발적으로 경사로를 만들려 해도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건물주들이 반대를 한다든지 2년 후에 나갈 때 이거 원상복귀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돈이 더 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잘 내주지 않는다라는 소문도 듣고. 지자체의 무관심에 까다로운 규제까지 장애인들의 소박한 일상마저 가로막는 겁니다. 내 친구가 한다고 같이 가자고 하면 나도 가고 싶고 불편함 없이 즐기고 싶고 문에 손잡이가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것처럼 경사로도 필수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는.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더 내고 조금 늦게 받자는 취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이른바 소득 대체율을 아예 언급하지 않아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재 소득의 몇 %를 연금으로 받게 될지 따져봤어야 한다는 건데 정부 자문기구가 결국 이 내용도 최종 보고서에 담기로 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높여 조금 더 내고 연금 지급 시점도 현재 63세에서 미뤄 더 늦게 받도록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만 18개. 목표는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걸 최대한 늦추자는 겁니다. 위원회는 여기에 소득 대체율 인상안을 추가로 집어넣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득 대체율은 앞으로 받게 될 연금 소득이 지금 받는 월급의 몇 %나 되는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위원회는 올해 42.5%인 소득 대체율을 45%와 50%로 올리는 두 가지 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대체율이 50%라면 월 1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40년간 연금을 낸 뒤 연금으로 최대 50만 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고 소득 대체율 인상했을 때 예상되는 전망되는 그 재정 전망 결과를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연금 고거를 늦추는 것 못지않게 노후 소득의 보장도 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셈입니다. 앞서 소득 대체율 언급을 뺀 초안이 나왔을 땐 자문위원 2명이 반달에 사퇴했고 정부도 최종 보고서엔 이 내용을 포함시켜달라고 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결국 소득 대체율 인상안까지 추가되면서 연금 개혁 시나리오는 최소 20가지로 늘었습니다. 복지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이달 안에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 논의까지 감안하면 연금 개혁의 동력이 충분할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선관위가 해킹될 수 있다는 국가정보원의 발표 내용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또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 정부와 관련된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소식은 윤수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여당은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를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사전 투표는 물론이고 개표 결과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완전히 부정선거 아닙니까, 이거? 전자기계 장비가 많은 사전 투표에 해킹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야당은 국가정보원이 보궐선거 하루 전날 투개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것, 선거 개입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표했을 때 선거 결과가 어떻게 바뀔지 예측 가능하잖아요.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이 될 소지가 있다라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선거체제가 완벽하게 후진국 수준으로 간 것처럼 논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선관위는 일부 기술적 허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부정선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국정원과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시 한번 재검표를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조작 의혹 등 전 정부 관련 감사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은 국민들을 속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저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죠. 이거는 명백하게 전 정부의 망신 주기 그리고 전 정부를 보복하기 위한 감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정치 감사를 한 적이 없다며 법과 원칙, 상식을 일탈한 대형 사건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기후위기는 대기 중 온도뿐 아니라 바다 온도도 뒤바꾸고 있습니다. 가파른 수온 상승으로 해조류가 사라지는 바다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양 생태계가 연달아 붕괴하면서 해녀들의 삶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곳 제주 바다에서 기후위기를 목격하고 있는 해녀를 만났습니다. 해안가 탈의장에서 잠수옷을 갈아입은 해녀들이 물질 나설 준비를 합니다. 잠수를 돕는 납덩이를 허리에 메고 물안경은 쑥으로 닦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쑥으로 닦으면 잘 보여, 깨끗해. 오늘은 석 달간의 채취 금지가 풀리고 첫 물질에 나서는 날. 바다로 들어가는 해녀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파도를 거슬러 20분쯤 헤엄쳐 나간 뒤 하나둘 잠수를 시작합니다. 능숙한 자맥질로 10m 바다까지 내려가 뿔소라를 찾아냅니다. 해녀들의 주요 소득원입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나온 것 치고 소라가 너무 적습니다. 4시간이나 물질을 해도 그물망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뭐 없어요, 안에? 없다. 해저로 내려가 봤습니다. 크게 군락을 이루는 그 흔한 모자반도 얼마 보이지 않습니다. 먹이인 해조류가 사라지면서 조개류 어획량도 급감했다고 해녀들은 말합니다. 수라 같은 경우에도 해조류가 있어야 걔를 먹고 사는데 걔가 전혀 없어요. 30년 전만 해도 한 해 수천 톤씩 채취하던 우뭇가사리와 톳은 수십 분의 1로 줄었는데 특히 최근 5년 새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주의 명물인 오분자기도 98%가 사라졌습니다. 해조류가 사라진 바다엔 갯녹음 현상, 석회조류가 달라붙는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 연안의 갯녹음 현상은 최근 21.8%까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 제주 바다는 불과 10년 만에 1도 넘게 올랐습니다.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제주 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해조류들이 서식이 약간 좀 불리하게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해녀들의 잠수복도 달라졌습니다. 50년 넘도록 해녀용 잠수복을 만들어 온 86살 정부미자 씨. 완전 방수 기능 등이 필요해 모두 맞춤으로 제작하는데 수십 년 동안 변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원단도 그대로고 옷도 만드는 것도 그대로고 그전에는 6mm, 5mm 했는데 제일 두꺼운 것이 4mm. 바다가 더워졌기 때문입니다. 진짜 바다 수온이 많이 높아져서 그 전에도 그냥 5mm 정도는 입었는데 지금도 3mm 입었거든요. 3mm 입었는데도 오늘 더워요. 바다가 변하면서 해녀라는 직업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해녀는 3,400여 명. 3명 중 2명은 70세 이상인데 새로 물질에 뛰어든 20대는 3명뿐입니다. 외가댁의 어른 이모들부터 다 해녀시거든요. 이제 바다 환경이 너무 좋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자식한테 권유는 못할 것 같다 생각은 들어요.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감동을 이어갈 장애인 아시안게임 선수단이 개막 9일을 앞두고 결단식을 가졌습니다. 모두 21개 종목에 나설 345명의 선수단이 한자리에 모여 결의를 다졌는데요. 그동안 흘린 땀과 눈물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서로 소개될 때마다 큰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대회를 기다려온 선수들은 굳은 각오를 전했습니다. 목표는 항상 다른 시합 때와 똑같이 저는 1등을 한다는 생각으로 시합을 임하고 있고 미리 해보는 패럴림픽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시안게임을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오는 16일 항저우로 출발합니다. 아쉽게도 이번 주말에는 궂은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전국 곳곳에서 비가 오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전부터는 대부분 지방에서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우량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에 최고 40mm가량이고요. 비의 강도가 강해서 시간당 20mm 안팎으로 세차게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비가 그치고 오후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지방에서 시속 50km 안팎의 순간 돌풍이 불겠고요. 밤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의 바람이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당분간 제주도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4도, 원주 12도, 대구와 광주 13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9도, 춘천 18도로 중부를 중심으로 오늘보다 3도가량 떨어져서요.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는 서울의 기온이 9도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